네, 상암동 한시 청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함슬 국민의힘 전 중앙홍보위원 두 분의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오늘의 이슈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게 쌓이고 오래되면 나중에 역사라고 부르겠죠. 역사 속의 두 분의 발언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야당 대표 수사 상황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2차 소환에 응하겠다. 2차 소환은 아니고 사실 대장동 관련해서 소환입니다. 성남엽 씨 관련 소환을 응해서 당직자와 또 당 지도부가 대거 갔었고, 이번에는 대장동 관련된 소환인데 28일 토요일 날 변호사 한 명과 단둘이 출석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표현하셨던 게 아무 죄도 없는 저를 오라고 하니 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와 소환에 관련해서 함실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이제 아무 죄도 없는 이라고 스스로를 하시는 네. 거면서 이제 완벽한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렇게 리플리. 저는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다가 거짓말이 실제가 돼버리는 그 정신질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온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 무엇이 두려울까? 제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혹시나 나를 향했던 이 지지 세력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민주당원들이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네.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용히 자기 변호사만 데리고 혼자 출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피할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당내에서도 사실 이렇게 다 같이 갈 필요 있냐 비판이 조금 있긴 했었거든요. 함틀 위원님의 답변에 이어서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어쨌건 이번에 그 당 지도부와 별개로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해서 가겠다고 한 결정은 전 잘한 결정이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어쨌건 이제 뭔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동료가 많이 가는 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한 것은 누차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민주당의 꽤 어떤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과 그리고 대표가 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은 좀 분리해서 이해하자. 그런 것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어떤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호사 한 명이랑만 대동한다는 건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제 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방탄이라고 계속 공격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법 절차는 어떻게 방탄되는 것이 아니라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피의자로 여겨지는 이재명 대표도 수사에 잘 응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서면 답변도 보냈고 검찰에 출석했고 이번에도 또 다른 혐의로 출석해 달라고 하니까 가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탄이라고 주장하는 건 되게 무색해지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리플리 증후군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가 있다는 걸 입증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했습니까? 아직 재판 검찰은 되려 대장동 관련해서 처음에는 대선 경선 자금 수수로 엮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김용 부원장과 정신상 실장과 관련해서 뭐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엄청 많이 썼지만 그걸로 뭐가 진 적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혐의 사실을 좀 바꿔서 성남시의 배임 그리고 뭐 이해충돌 방지로 다시 새로운 법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검찰이 이야기했던 게 맞다면 그걸로 입증을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게 여의치가 않나 봐요. 되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저기에는 이재명만 서야 되나? 최순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장모는 저기에 서야 되지 않나? 최모 씨.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 관련해서 어떤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는 수사받지 않는가? 영부인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수사받지 않는다. 그리고 좀 더 넘어서는 이번에 김만배 씨의 로비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증언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도 연결돼 있다는 보도 나왔던 거죠. 그러면 그 수사를 무마해줬던 김만배에게 어떤 로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무마해줬던 검사는 아주 법리를 완전히 해친 사람이에요. 네. 한동훈 장관이 보면 정말로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진행이 안 되지? 이름도 다 나왔잖아요. 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그때 당시 차장검사. 그러니까 이게 거기 포토라인에 서야 될 사람은 이재명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여론이 높아지면 저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돈의 흐름과 돈을 받았느냐 정치자금 성격이었냐라는 수사에 대한 이제 검찰발 보도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성남시의 보고서 초안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첨삭했다 이런 또 이제 수사 자료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는 것처럼 포커스가 좀 바뀌지 않았냐 이런 얘기인데 아직은 뭐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진 않은 상황이지만 함슬 위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돈을 줬다는 사람이 많은데 받았다는 사람은 없고 뭐 좀 애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기다려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이 모두 해소가 될 것입니다. 네. 네, 박영수 전 특검이나 이제 김순환 그러니까 검찰 쪽 인사분들 현직 판사 사실 언론인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해임됐지만 한겨레 대표이사가 물러날 정도로 한겨레 담당 기자는 뭐 9억 원을 빌렸다 갚았다 뭐 이런 소리가 오고 갔는데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이를테면은 김만배 씨의 로비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고 그게 여권이 대상이 될 경우에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함슬 위원은 말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예. 너무 유도 질문인가요? 너무 거의 질문에 정답을 99% 말을 하다 보니까 맥락이 이렇게 가부를 묻는 질문하기 이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조금 첨언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그 아까 이제 2부 인트로 하실 때 네. 우리 청년들이 하는 각각 정당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청년들의 말도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역사가 그렇죠. 된다고 네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역사는 이렇게 계속 흐릅니다. 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역전이 되기도 하죠. 저는 여야는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영원한 것은 없다. 저는 짧지 않게 지켜봤지만 대한민국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자, 검찰발 기사들에 대한 또 국민들의 인식도 점점 좀 바뀌고요. 뭐 김성태 전 회장 비서실장 얘기도 이재명과 김성태 전 친하다라고 했다가 또 말을 바꿨어요. 소문으로 들었다. 네. 그러면서 약간 이게 좀 비난이 또 검찰 쪽으로 향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대응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이 어떤 의심 가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면에서 지금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연결 지점을 계속 묻고 이런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근데 실제로 이것이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는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마치 좀 여론재판 비슷하게 저는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장동으로 관련된 것이 정말로 많은 로비 그리고 그 로비에 의해서 원래 각 기관이 역할해야 됐던 것들이 다 무너진 사건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재명 대표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분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로 끝날 문제가 전혀 아니고 정말로 이 로비가 통하는 어떤 대한민국의 적폐가 다 드러나고 수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또 정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죄는 제대로 밝혀야 된다. 함슬 의원님이 미리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또 당시에 행정 책임자였잖아요.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가 져야 될 책임은 확실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끝났네요. 자, 당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친문계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정책포럼 사회제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한 플랜 B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언론의 질문, 국민들의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지금 밖에서는 민주당 밖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다음을 누가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게 이제 관심사니까 네. 여기에 대해 주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행보랑 정책적 행보가 늘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그 함께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성공했고 혹은 실패했는가를 되돌아봐야 네.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싶은 욕구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면에서 그냥 개별로 그런 것들을 잊지 말자라고 하면 그것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면서 그 에너지를 유실시키지 않는 건데 저는 그런 일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네. 김수현 전 정책실장님도 참여하고 하지만 그것이 당장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라고 보이진 않고 일반적으로 정당이 어떤 정부를 운영한 다음에 하는 반성 뭐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의 움직임이다. 문재인 대통령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는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뭐 이 포럼 이름이 사의제, 네. 예, 정약용, 실용주의 정약용이 마지막에 전남 강진에서 묵었던 곳이 이 사의제라고 해요. 네. 실용주의. 문재인 정권이 경제 정책을 좀 망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면 이 사의제라는 이름 좀 다른 걸로 바꾸셔야 되지 않나 비판 먼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뉴스에서도 읽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개인 SNS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누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욕하는 거에 직접 좋아요를 눌렀나라고 또 많은 분들이 뭐 기사도 나오고 또 궁금해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고양이가 눌렀다. 대통령께서 직접 누른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예전에 하기도 있었던, 했었습니다. 뭐 한두 달 전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확실히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뭐 작은 일화로부터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돼요. 네, 사의제 뜻이요. 네 가지 마땅히 해야 될 방이 있는 곳인데요. 엄숙한 용모, 맑은 생각, 과묵한 말씨, 신중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뭐 정치권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뒷면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 무슨 의도와 생각이 있는지는 또 네. 흐르는 역사 속에서 드러나겠죠. 자, 이번엔 또 안보 관련 이야기인데요. 걱정하는 목소리와 또 다른 방식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민주노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지금 경찰로 이제 내년부터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냐, 혹은 또 우려하는 쪽에서는 국가보안법 같은 좀 독소 조항이 많은 법으로 사회를 더 좀 공포스럽게 몰아가는 것 아니냐, 여러 의견이 있거든요. 안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가장 대표로 자임할 수 있는 한sul 위원께서 얘기해 주시죠. 아니 홈페이지 그 민노총 홈페이지에 보면 그 버젓이 이제 북한의 지령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지령이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미 동맹을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미군 모두 철수하게 하고 이런 버젓한 북한의 지령들을 걸어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네. 간첩 행위를 저렇게 차라리 대놓고 하면 네. 그걸 그냥 뭐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번 사안이 굉장히 경악스러웠습니다. 특히 북한의 5명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해외에서 만나기도 하고 네. 이런 사실들 굉장히 충격적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사실은 위험했던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오늘 초반에 이제 이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란은 직전에 이제 외교부 차관이 영국과 이중 국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떤 간첩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네. 일주일도 안 된 소식입니다. 대한민국도 간첩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 엄중한 처벌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권 의원님. 저는 좀 과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건데요. 민주당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국민의힘 의원이 하면 그 의원은 민주당이 지령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의원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어떤 주장을 하는 게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해서 그것이 지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너무 요란했어요. 만약에 그 혐의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뭐 경찰 병력 500~600명이 배치되어서 네. 여기를 압수수색하겠다고,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민주노총에서 협조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이 범위가 광범위하고 하니까 저항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모양을 만든 거예요. 민주노총이 뭔가 되게 극렬히 그 어떤 저항하는 모습. 근데 이걸로 얻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 정말로 간첩 혐의를 잘 찾아내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무언가를 더 씌워서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였을까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예를 들면 간첩
뭔가 사용해야 된다 이런 예시를 드는 것도 좀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서울시의 공무원이었던 유성 씨가 간첩 혐의로 되었다가 혐의로 결국 그 검사가 조작을 했었던 것이었죠.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이끌었죠. 그 사람 지금 대통령실에 있어요. 이시영 검사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나름의 증거가 있다 손치더라도 되게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만약에 그때 유성 씨가 죽었더라면 함슬 위원 말대로 그럼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때 당시에 증거를 조작해서 검사한테 줬어요. 그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안보 관련해서는 사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긴 한데 사실 저도 좀 낯선 모습이 미국도 그렇잖아요. FBI는 한국으로 치면 뭐 검찰이나 경찰청 정도가 될 텐데 등에 이렇게 FBI 써 있는데 CIA는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고 잠바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국가정보원 잠바를 입으신 분들이 막 들어가는 장면이 보여지면서 약간 좀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나 혹은 뭔가 좀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가 있었나 어떤 의도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간첩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강력하게 저는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뭔가를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할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민노총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기득권과 그 힘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벌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제대로 귀족 노조, 폭력 노조, 이제는 간첩 노조 제대로 잡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노조분들이 이분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까지 네.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아마 이어질 논란이어서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슬 위원, 권지웅 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